브레보트 가문은 명성은 있지만 그만한 재산은 없는 올버니 오래된 가문이었다. 이 가문은 3대에 걸쳐 실패한 정치인과 소설가들을 배출한 끝에 품이 있으면서도 불안전한 상태로 전락했다. 펄 스트리트에 있는 이 가문의 저택은 올버니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 중 하나로서 바로 그런 품위를 구현한 존재였으며 레오폴드와 캐서린 브레보트 부부의 삶은 대체로 그 저택을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헬렌이 태어났을 때 부부는 손님 접대에 쓰는 공간인 아래층에 온전한 관심을 쏟기 위해 위층을 폐쇄해버렸다. 부부의 응접실은 올버니 사교계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브레보트 부부는 살림살이가 쪼그러 들어가는데도 셔머혼, 리빙스턴, 벤렌슬리어 가문의 손님들을 계속 받았다. 부부가 주최한 모임이 큰 성을 거두었다면 그건 이들이 가벼움, 캐서린에게는 상대에게 대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다. 진지함, 레오폴드는 이 지역의 지식인이자 도덕적 권위자로 널리 인정받았다. 아예 보기 드문 균형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부부의 무대에서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상당히 천박한 일로 간주되었다. 이들의 문학에서는 보헤미안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브레보트 씨는 정치 철학에 관한 책 2권을 씀으로써 조상들이 공직에 대해 보였던 신사답지 못한 사랑과 문어체적 언어를 결합해냈다. 그 작품이 맞이한 완벽한 침묵에 쓸쓸함을 느낀 그는 어린 딸에게 관심을 돌려 아이의 교육을 직접 맡았다. 헬렌이 태어났을 즈음 브레보트 씨는 실패해가는 온갖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아이에게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지만 교육을 책임지기로 결정한 지금은 아이의 성격 모든 측면에서 기쁨을 느꼈다. 헬렌은 5살 때 이미 독서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가 조숙한 대화 상대라는 걸 알고 놀랐다. 두 사람은 허드슨강을 따라 오래도록 이따금 밤이 이슥할 때까지 걸으며 주변의 자연현상에 대해 토론했다. 올챙이와 별자리, 낙엽과 그 낙엽을 실어 나르는 바람, 달무리와 숫사슴이 뿔 같은 것들에 대해서 레오폴드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기쁨이었다. 레오폴드는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교재가 불충분하다고 느꼈다. 내용도, 교육적 접근 방법도 의문스러웠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을 때나 아내가 그를 위해 늘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 의무를 돌볼 때가 아니면 브레보트 씨는 지침서를 작성하고 딸이 쓸 연습용 교재를 만드느라 바빴다. 이런 교재에는 교육용 게임과 수수께끼, 헬렌이 재미있어서 하며 거의 틀림없이 풀어내는 퍼즐이 들어있었다. 둘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과학과 함께 문학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둘은 미국 총론자의 작품과 프랑스 도덕주의자의 작품, 아일랜드 풍자극, 독일 격언집을 읽었다. 그들은 한물간 사전에 의존하며 스칸디나비아, 고대 로마, 그리스의 이야기와 우화를 번역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작품을 보고 고무된 그들은 브레보트 부인은 자주 두 사람이 작은 서재로 쳐들어가 손님 접대를 하고 있을 때 말처럼 히잉거리며 웃어대지 말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터무니없는 가짜 신화 모음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공부하던 첫 2, 3년은 헬렌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남을 터였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자세한 내용이나 윤곽이 희미해지더라도 신이 나고 풍족했던 대체적인 느낌은 언제나 머릿속에 선명하고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 같았다. 브레보트 씨는 수업 계획표의 범위를 넓혀보려던 중 변덕스러운 연구 방법론에 따라 이미 사라진 과학 이론과 폐기된 철학체계, 창란에 빠진 심리학 원칙, 불경한 신학적 교리에 이끌렸다. 종교와 과학을 융합하려던 그는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스웨덴의 과학자, 신비주의자, 철학자 에마누엘 스웨덴보리 가르침에 빠져들었다. 그때가 레오폴드의 인생에서 또 딸과의 관계에서 전환점이었다. 스탠보리 가르침에 따라 그는 회개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성이야말로 덕에 이른, 심지어 신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다. 수학 논문보다 나은 것은 성경밖에 없었다. 브레보트 씨는 67살 된 헬렌이 난해한 대수학 문제를 우아하고 쉽게 푸는 모습에 기쁨을 느끼며 수많은 성경 구절에 대해 자세히 해설을 해주기도 했다. 그는 또 헬렌에게 꼼꼼하게 꿈 일기를 적으라고 했다. 그런 다음 둘은 천사들이 보낸 암호화된 편지를 찾아 수비학적 열정을 가지고 그 일기를 읽었다. 브레보트 씨가 전에 누리던 기쁨 중 어떤 것들은 신학에 대해 새로이 느낀 열정이 그눈에 가려져 시들었다. 그래도 헬렌은 최대한 지난 몇 년 동안의 명랑한 기분을 유지했다. 헬렌은 점점 더 짙어져가는 매일의 수업이 지루함을 덜어보고자 점점 더 멀어져가는 아버지에게 장난을 걸게 되었다. 사실
브레보트 씨 강의 계획표는 대부분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헬렌이 재미있어하고 몰두하는 과목, 산수, 광학, 삼각법, 화학, 천문학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었으나 헬렌은 그중 비교적 신비주의적인 부분을 지루하다고 느꼈다. 그러다가 그런 부분을 이리저리 비틀며 즐기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녀는 성경 속 예언을 활용한 에너그램을 만들어 가족의 미래를 예언했다. 구약 성서에 관해 자기만의 신비주의적 해석을 했다. 이런 해석은 난해한 수학적 논거로 뒷받침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근거를 이해하든 못하든 늘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꿈 일기를 충격적인 내용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 중에는 점잖지 못한 내용의 경기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것도 있었다. 레오폴드는 헬렌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솔직해야 한다고 했는데 헬렌은 자기가 지어낸 살짝 더러운 이야기들을 읽으며 아버지가 두려움을 제대로 감추지 못한 채 턱을 떠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했다. 꿈 지어내기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9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헬렌은 불면증으로 긴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면증 때문에 꿈뿐만 아니라 평화도 잃었다. 얼음장 같은 불안의 포자들이 머릿속을 잠식하고 그것을 두려움의 항무지로 바꿔버렸다. 핏줄에는 묽어진 피가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끔 심장이 헐떡거리는 것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잠 못 드는 밤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고 그런 밤 이후 이어지는 날은 아슬하게만 여겨졌다.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몫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부모는 이처럼 풀죽은 모습을 더 좋아했다. 아버지는 아무런 영감이 없는 헬렌의 작품에 아주 큰 기쁨을 느꼈으며 어머니는 그녀가 좀 더 다가가기 쉬운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헬렌은 머지않아 자신이 그저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는 자기 교육의 구체적 결과에 관심을 두는 듯 했고 그런 교육이 딸의 정신과 도덕관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했다. 아버지에게 검사를 받을 때면 헬렌은 다른 누군가가 아버지 눈 뒤에 밖을 내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헬렌은 이 모든 캐묻기 때문에 자신이 조용하고 젠체하지 않는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성격은 헬렌이 부모와 부모의 친구들 곁에 있을 때 한 점 오류도 없이 한결같이 연기해낸 배역이기도 했다. 그녀는 소심하게 예의 바르고 최대한 말을 아꼈으며 가능하면 고갯짓이나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늘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으며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른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페르소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던 그녀는 만년에 이르러 이 성격이 늘 자신이 진정한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서 영혼이 가면에 맞추어진 것인지 궁금해졌다. 집안 형편이 나빠져 가는데도 펄 스트리트의 모임은 계속 인기가 있었다. 브레보트 부인의 매력과 능란한 솜씨가 이로써 증명된 셈이다. 브레보트 부인이 내놓은 차의 품질이 떨어져도 그녀가 도와주던 사람들을 여러 명 저버려도 손님들은 떠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수수께끼처럼 변해가듯 행동도 별나게 변해가던 그녀의 남편조차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브레보트 부인은 순전히 매력만으로 여기에 능숙한 정치적 처신도 더해야겠지만 자기 응접실을 올버니의 사교계 및 지식인들이 중심으로 남아있게 했다. 하지만 위층을 다시 개방하고 최선을 다해 가구를 채워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순간이 왔다. 브레보트 부인이라면 공무원들이 자기 집 계단을 쿵쿵거리며 오르내리는 지옥을 피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위해서라도 다른 곳에 모이는 게 더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브레보트 가족이 올버니는 자신들이 지내기에 너무 촌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한 이즘이었다. 그들은 뉴욕시에서 한 달을 살고 유럽으로 출발했다. 뉴욕에서는 이스트 84번가와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브레보트 부인의 친구 집에서 지냈다. 그 집에서 결국 겨우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아무도 헬렌이 미래에 살게 될 집이라고 생각지 못한 저택이 있었다. 사실 몇 년 뒤 헬렌은 당시 뉴욕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며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11살의 자신이 미래의 남편이 될 이미 성공을 거둔 사업가를 보았을지 궁금해하곤 했다. 소녀와 남자는 서로를 본 적이 있을까? 어쨌든 어린 헬렌이 결혼 후 그녀의 관심과 우정을 놓고 경쟁하게 될 수많은 사람과 지루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는 건 확실했다. 어머니는 점심 식사, 강연회, 차담회, 시 낭송회 등 한 달 동안 참석할 수 있었던 모든 난모임에 헬렌을 데려갔다. 브레보트 부인은 아버지한테서 받은 식물 수업이나 그리스어 수업보다도 이런 행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교육에 더 중요하다고 자주 말했다. 습관대로 헬렌은 이런 모임에서 침묵을 지켰다. 10년 뒤 그들 중 다수의 얼굴을 알아보고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모른 채로 누가 그녀를 기억하거나 잊은 채 하는지 안다는 게 어른이 된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지켜보고 귀 기울였다. 브레부트 부인이 아니었다면 가족은 유럽에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프랑스에 도착하자마 그들은 생클루의 초라한 방을 잡았다. 하지만 캐서린 브레부트 부인은 곧 그곳이 파리 중심지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할 일이 많았으므로 혼자서 며칠 동안 생루이 섬에 방문했다. 지인들이나 한번 만나자던 사람들을 찾아가 뉴욕의 소식과 편지, 민감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첫째 주가 끝나기도 전에 브레부트 가족은 보주 광장에 있는 마거리 풀머니 저택에서 지내라는 초대를 받았다. 비슷한 상황이 거의 모든 곳에서 반복되었다. 브레부트 가족은 비아리츠, 몽트레, 로마에 도착해서도 시내에 있는 등급은 좀 떨어지지만 괜찮은 동네의 팡시옹이나 알베르고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 다음 브레부트 부인은 일주일 정도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메시지를 전해주고 미국 동포들을 새로 사귀었다. 그러고 나면 가족은 그중 한 명이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자 역할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브레부트 부인이 좀 더 사정이 좋은 동포들이 친절함에 의지하는 입장이었지만 1년쯤 지나자 브레부트 부인에게 자기 집에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초청을 거절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브레부트 가족이 어디에 가든 그녀는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미국인 방랑자들 연결해주는 교점이 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서로를 피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불문율에 따라 그게 적절한 일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유럽에 친구가 없어서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의지하는 촌뜨기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브레부트 부인은 이런 코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외로움을 자처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배달부가 되었고 그들은 다른 미국인과 떨어져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허세를 계속 부릴 수 있게 해주는 브레부트 부인의 서비스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다른 사람이 맡았다면 매우 어색해졌을 법한 상황에서도 브레부트 부인은 미국인들을 서로 무척 알고 지내고 싶어하던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해줄 수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관계를 고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다. 상류사회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그곳이 배타적인 곳이라는 느낌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을 해냈다. 모두 그녀가 견줄 상대가 없는 이야기꾼이자 완벽한 중매쟁이라고 생각했다. 계절에 따라 산맥과 바닷가 혹은 도시를 가로질러 여행하며 편의에 따라 오래 머물거나 잠시 체류하거나 서둘러 지나가면서 브레부트 가족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랜드 투어 지도를 그렸다. 브레부트 씨는 이 시간을 대부분 딸을 가르치고 여러 신부주의 모임을 찾아다니는데 썼다. 그는 심령술, 연금술, 체면술, 강령술 등 다양한 신비주의에 완전히 몰입했다. 헬렌은 친구이자 유럽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맞는 동반자였던 아버지를 잃어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던 것도 이 즈음이었다. 헬렌은 나이를 먹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교육도 충분히 받았기에 레오폴드가 헛소리 수식가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몇 년 전만 해도 두 사람이 함께 괴이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놀 때 영감으로 삼았던 교류와 신념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헬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멀어져 가는 걸 보는 것만 해도 슬펐는데 아버지의 지성에 대한 존경심이 함께 사라져가는 걸 깨닫자 마음이 무너질 듯했다. 하지만 브레부트 씨가 딸의 재능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 여행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브레부트 씨는 언어, 숫자, 성서 해석에 관한 딸의 적성 그리고 자신이 신비주의적 직관이라고 부르는 딸의 능력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딸에게 더 많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가족의 여행 일정표를 짜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이나 대학가 근교에 있는 호스텔이 초라한 기숙사에 머물러야 했다. 이런 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딸은 함께할 사람이라고는 서로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따로 떨어진 데다 본래의 활동 영역까지 잃은 브레부트 부부는 다툼이 많아졌고 점점 못되게 굴었다. 헬렌은 점차 내면으로 더 깊숙이 물러났고 그녀의 침묵은 부모에게 점점 더 신랄한 말다툼을 벌일 전장이 되었다. 하지만 가족이 마침내 저명한 교수나 신비주의 권위자와 만나면 헬렌은 늘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자신감으로 수정처럼 빛났다. 헬렌 안이 무언가가 단단해져 반짝이고 날카로워졌다. 예나 한복판이든 툴루즈 견교든 볼로냐 교회든 일과는 거의 같았다. 그들은 여간에 방을 구했고 브레부트 부인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고 했으며 브레부트 씨는 딸을 데리고 그것을 찾은 이유인 위인을 만나러 갔다. 레오폴드 브레부트가 길고 대체로 알아줄 수 없는 자기소개를 하면 위인은 어김없이 우려와 안타까움을 담아 레오폴드와 그의 딸을 바라보았다. 레오폴드의 신념은 상당히 신비주의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허구의 프랑스어와 독일어, 이탈리아가 뒤반복된 말로 전달되었다.
학자나 신비주의자 중 일부는 헬렌이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학업 성취, 다양한 밀교의 교리에 대한 유창성의 깊은 영향을 인상을 받았다. 브레부트 씨는 그들이 관심을 감지하고 뭔가 말을 했지만 상대방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거나 면담 내내 그를 무시했다. 교사 중 몇 명은 브레부트 씨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는 교육적인 온기를 담아 헬렌이 다리를 움켜쥐었다가 그녀의 치명적인 수동성과 물러설 줄 모르고 노려보는 눈에 겁을 먹고 손을 치웠다.